소울 스토리타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유정 작가의 더 굿선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강렬한 심리 스릴러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을 긴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별표.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혜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KTX 타고 무안으로 가는 길에 방금 채워달라고 부탁받았어요. 결혼식을 촬영하러 왔어요. 내일 밤에 돌아올게요. 엄마와 통화했어요. 전화는 아직 꺼져 있어요. 통화하면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 밤은 같이 축하할 수 없어서 미안해요. 답장을 보냈어. 걱정하지 마. 시간을 내. 나도 할 일이 너무 많았어. 나는 계단을 힘겹게 올라갔다.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했다. 서로 관련이 없어 보였던 일들과 내가 무시하거나 무시했던 단서들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다. 나는 자정과 새벽 2시 30분 사이의 2시간 30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나는 재킷을 벗어 의자 뒤에 걸었다. 나는 앉았다. 나는 팬케이크 봉지와 진주, 귀걸이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진주 한 개가 달린 단순한 귀걸이였다. 나는 처음에 내가 얀지지에 가게 만든 뉴스 기사의 문장을 떠올렸다. 경찰 소식통은 살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체는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손상되었다. 나는 책상 서랍에서 면도날을 꺼냈다. 펼쳤다. 너, 유진나. 너는 살 자격이 없어. 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무언가를 한다는 생각조차 두려웠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았다. 나는 방금 엿본 지옥으로 더욱 빠져들고 있었다.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피로가 몰려왔다. 나는 침대에 기어들어가서 잠자고 싶었다. 잠깐이라도. 재앙이 끝에 도달할 때까지. 나는 눈을 감고 이마에 손을 얹었다. 당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다. 인생에서 피해야 할 일 태어나고 누군가의 아이가 되고 나에게는 이미 일어난 일들. 그래도 나는 추측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내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었다. 이 빌어먹을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상관없이 나는 내 인생에서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고 어둠 속에 가려진 2시간 30분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귀걸이 옆에 면도기를 내려놓았다. 나는 서랍에서 아이팟, 이어폰, 지붕 열쇠, 자동차 열쇠를 꺼냈다. 나는 하나하나 만졌다. 나는 어머니의 일기를 열었다. 그것이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넘겼습니다.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파란색 탭이 2016년부터 2000년까지 역순으로 연도를 구분했습니다. 기록은 12월부터 역순으로 월별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 페이지의 주석은 연대순이었습니다. 어떤 달은 거의 매일 썼고 다른 달은 몇 번만 썼습니다. 가끔은 달 전체를 건너뛰기도 했습니다. 항목은 한 줄에서 2~3페이지에 달하는 긴 줄까지 다양했습니다. 표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페이지를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바인더에 보관한 이유일 것입니다. 이것에는 또 다른 이점이 있었습니다. 도서관 카탈로그처럼 특정 연도의 특정 월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록은 16년 전인 2000년 4월 30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유진 이는 평화롭고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넘겨서 2016년 12월에 가장 최근 기록을 다시 보았다. 그녀는 6일, 7일, 9일에 글을 썼다. 그것은 모두 나에 대한 것이었다. 바인더 전체가 이런 식이었을까? 그렇다면 그것을 기록이라고 부르는 것이 공평할 것이다. 내 모든 움직임. 몸서리쳤다. 왜 그녀는 이런 메모를 썼을까? 내가 한 모든 일과 말을 아무것도 잊지 않고 이모에게 보고하기 위해서였을까? 왜 그녀는 모든 것을 적어두어야만 했을까? 12월 6일 화요일. 그는 방에 없어요. 그는 다시 지붕을 통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한 달 만에 처음이에요. 12월 7일 수요일. 이틀 연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놓쳤어. 12월 9일 금요일.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2시까지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를 봤다는 건 알아요. 추워요. 무섭고 겁에 질려요. 이제 헬로가 짖어요. 그는 돌아왔어요. 3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따라왔다는 것, 그녀와 나는 어딘가에서 만났다는 것, 그녀를 차갑고 두렵게 만들고 겁먹게 만든 일은 오전 12시 30분에서 오전 2시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 불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공백이 문장 사이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나는 11월로 돌아갔다. 11월 14일 월요일. 그는 지붕을 뚫고 나갔어요. 예상치 못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은 모든 게 괜찮았거든요. 헬로가 짖기 시작했을 때 내가 나갔더라면 그를 잡았을 거예요. 뭔가가 나로 하여금 그의 서랍을 열어 확인하게 만들었다. 그의 약, 정확히 11일치 남았어. 그가 제대로 약을 먹고 있다는 뜻이야? 나는 책상 달력을 집어들고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페이지를 앞으로 넘겼다. 나는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의 날짜에 작은 점을 찍었다. 그때가 내가 구강 검사를 위해 약을 먹는 것을 멈춘 때였다. 8월 이후 2번째였다. 매 식사마다 약을 입에 넣는 대신 변기에 흘렸다. 그것이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들키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약을 먹지 않는다고 의심하는 것이 분명했고, 그녀는 내가 지붕에 갔다는 사실에서 그 결론을 도출했다. 그것은 내 평소 행동 패턴에서 나온 또 다른 행동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그 2가지 행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어쩌면 그녀가 그 결론을 내리게 한 선례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가능한 선례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했다. 그럴듯한 것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 11월 15일 화요일. 바람과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아. 헬로가 짖기 시작하자 달려나갔지만 보이지 않았어. 뒷문 경비원은 지난 30분 동안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다고 했어. 정문에서도 마찬가지였어. 옆문으로 가다가 퇴근하는 혜진을 마주쳤어. 유진은 아니야.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어요. 왜? 물론 어머니는 내 삶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을 유지했지만 그래도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았어요. 대부분의 어머니는 아들이 한밤중에 집을 나갔다고 해서 그를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그들이 미쳤거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뒷문의 경비원은 그녀의 비정상적인 강박관념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우리 건물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아들을 찾아 동네를 돌아다니는 과부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젯밤과 달리 11월 15일에는 혜진과 마주쳤기 때문에 그녀는 아마도 사방팔방 돌아다니지 않았을 것이다. 날짜가 맞는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몇 주 전 거리에서 혜진을 본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때쯤이었을 겁니다. 늦은 시간이었고
저는 강가의 보도를 따라 방파제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1 동진교 근처에서 전화벨이 제 앞에서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요.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100명의 사람들이 100가지 다른 목소리로 말하는 거리에서 그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 혜진. 인사해야 할까? 그러면 그는 내가 이 시간에 뭘 하고 있는지 물을 것이다. 내가 달리러 간다고 말하면 어머니가 그것을 듣고 나는 그녀에게 나를 잔소리할 새로운 이유를 줄 것이다. 아니, 괜찮아요. 혜진이 내 앞에서 약 10여 드 떨어진 곳에서 말했다. 그의 어두운 그림자가 안개 속에서 나타났다. 나는 재빨리 가로등 뒤에 숨었다. 가로등 기둥과 강둑을 따라 난간 사이의 좁은 틈새에 숨었다. 그곳은 숨는데 나쁘지 않은 곳이었다. 그곳은 어두웠고 가로등의 목이 도로 쪽으로 뻗어 있었고 나는 강에서 나오는 안개로부터 약간의 엄폐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나를 보지 못할 만큼 멀리 떨어져 있었다. 네, 내일 2시에 상암동에 도착할 거예요. 나는 혜진의 목소리가 내 뒤로 지나가는 것을 들으며 강을 마주보고 서 있었다. 나는 물이 홍수문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았고 갑자기 오줌을 누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그가 내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두웠고 등을 그에게 돌렸고 가면과 후드를 쓰고 있었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재킷 뒤에 꿰맨 개인 레슨이라는 글자를 그가 알아챌까 봐 걱정했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알아볼까 봐 등불 그늘에 몸을 구부리고 숨어있는 사실이 싫었다. 나는 도망치는 범죄자가 아니었다. 왜 그렇게 걱정했을까? 하느님. 왜 그는 떠날 수 없었을까? 그냥 빨리 떠나세요. 제발. 결국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자 나는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날 밤 그에게 인사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머니는 나를 따라오지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걱정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불안해하셨을까요? 다음 페이지는 10월이 아니었다. 그녀는 2달을 건너뛰었다. 8월 30일 화요일. 소년들은 자정에 가까워서 임자도에서 돌아왔다. 그들은 내일까지는 돌아오지 않을 예정이었다. 유진은 이 더위에 고어텍스 재킷을 입고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질식할 지경이었다. 그의 손등에는 상처가 있었고 나는 그의 머리에 멍이 든 것 같았다. 그의 머리카락은 땀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다시 약을 끊을 수 있었을까? 그는 그럴 수 없었을 거야? 그럴 수 있을까? 그는 발작을 일으켰을까? 그녀는 틀릴 것을 대비해 그럴 수 있을까? 라고 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녀의 시선이 내 이마에 닿는 순간 그녀가 모든 것을 알아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질문,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당신의 얼굴에 대고 말했나요? 그녀의 의심이 확인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위해 모든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페리에 오르는 중에 부딪혔어요. 그녀는 나를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왜 재킷을 입고 있어? 너무 더워. 나는 나 자신을 내려다보았다. 왜 이걸 또 입고 있었을까? 내 마음은 답을 찾아 헤맸다. 내가 에피소드를 겪었을 때 생긴 긁힌 자국과 멍을 가리려고. 혜진이가 준 거야? 선물은 바로 쓰는 게 예의라고 항상 말했잖아. 혜진은 소파에 앉아 양말을 벗고 그 매우 중요한 일에 너무 집중하는 척을 해서 우리의 대화에 주의를 기울일 수가 없었다. 그는 내 거짓말에 불편해했고 또한 그의 첫 촬영 기념품이 어떻게 나에게 선물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불편해했다. 그는 또한 어머니의 기분에 불편해했다.
어머니는 더 이상 파고들지 않았다. 내가 위층으로 물러선 후 어머니는 아마도 혜진에게 물었을 것이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어? 혜진은 그렇다고 말했을 것이다. 나는 그가 몇 번 더 물었을 때에도 그의 표정이 그를 배신하더라도 확고부동했을 것이라고 믿었다. 확인되지 않은 진실이 어머니의 머릿속을 맴돌았을 것이다. 10년 전 그의 인생 전체가 그가 마음대로 약을 끊었기 때문에 뒤집혔다. 그가 다시 그럴 수는 없었다. 아니면 그럴 수 있었을까? 그녀가 어젯밤에 나를 공격한 이유가 그거였어? 내가 지붕을 통해 나갔을 때 계속 다른 쪽을 볼 수 없었을지도 몰라.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었을지도 몰라. 그녀가 그렇게 폭발한 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녀가 어제까지 어떻게 그것을 감출 수 있었는지는 신만이 알겠지. 어머니 그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4개월 동안 나를 몰래 쫓아다니며 관찰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나를 막는 것이 그녀에게 더 이치에 맞았을 겁니다. 8월 31일 수요일. 오후 10시쯤에 잠자리에 들 때 위층에서 이상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뭔지 몰랐다는 점에서는 이상하지 않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았습니다. 바람이 무거운 철문을 닫는 소리였습니다.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는 문은 하나뿐입니다. 왜 지붕을 통해 나갔을까? 어디서 열쇠를 얻었을까? 나는 그에게 열쇠를 준 적이 없어. 그녀는 모든 면에서 옳았다. 강철문이 틀에 너무 꼭 맞아서 한 번의 동작으로 부드럽게 닫을 수 없었다. 조용히 닫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 손을 조심스럽게 특정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우연히 틀에 부딪혔고 그 후에도 2번 더 부딪혔을 것이다. 나는 일기장의 두 문단 사이에 손가락을 넣었다. 그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었다. 나는 혜진이 가장 좋아하는 조건문을 빌려서 그 간격에 적용했다. 내가 어머니였다면 소리를 듣자마자 지붕으로 바로 올라갔을 것이다. 그 문은 우리가 이사한 첫날부터 문제였습니다. 허술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틀에 잘 맞지 않았고 따라서 제대로 잠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 회사에 여러 번 수리를 요청했지만 그들은 파산했고 결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건물관리부에서 누군가가 와서 후크&아이 잠금 장치를 설치했지만 부러진 다리에 살균제를 바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태풍이 왔을 때 그 문은 하루에 2번씩 열리면서 후크&아이가 뽑혔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누군가를 고용하여 프레임을 수리하고 문을 교체하고 자물쇠와 데드볼트를 설치했습니다. 수리공은 지붕이 날아가지 않는 한 문이 다시 저절로 열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어머니는 수리공이 과장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을 것이다. 그녀는 페르골라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철제문에서 문이 잠겨 있지만 볼트가 풀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녀는 문을 열고 바깥을 보았을 것이다. 그녀는 내 발이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그녀는 내 방으로 들어와 나를 확인했을 것이다. 그녀는 그날 내 약을 세어보았을 것이다. 정확한 숫자가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나를 찾으러 밖으로 나갔을지도 모르고 뒷문으로 가서 누군가 지나갔는지 물었을 것이다. 그녀는 그날 연문 근처에서 혜진을 만났을 것이다. 그녀는 왜 그것에 대해 나에게 묻지 않았을까? 그것은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다. 왜 지붕으로 나갔어? 왜 열쇠를 가지고 갔어? 왜 엄마는 걱정만 하면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그럴까? 그렇게 큰 일도 아니었는데.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